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상권 체육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경남대학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에서 현대사회와 스포츠에 대해 영상 강의를 진행할 윤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스포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설명과 스포츠 관련 직업을 알려드릴 겁니다. 목차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우리나라 스포츠의 과거. 둘째,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VR과 AR. 셋째, 현대사회 속 스포츠와 직업. 넷째, 미래사회의 스포츠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스포츠의 과거입니다. 과거 한국의 스포츠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었는가? 스포츠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교야구 빅게임이 열릴 때마다 3개 TV와 5개 라디오가 총동원되어 고교야구 중계. 고교야구를 보려고 몰려든 고교야구 팬들로 지난해에 43만여 명보다 20만 명 늘었다. TV, 라디오 등은 해마다 고교야구 첫 시즌이 되면 3TV국은 중계전쟁을 위한 포석을 완료한다. 연례 행사로 펼쳐지는 중계 가운데 역시 고교야구가 인기다. 신문기사들로 미루어 보아 1970년대는 고교야구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1980년대 독재 정권이 정권에 대한 불만과 한거를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펼친 국민 우민화 정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3S 정책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980년에서 90년대 프로스포츠를 급조하게 됩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제5공화국의 정당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1981년 10월 19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정권이 주도해서 1982년 프로야구, 1983년 프로축구 슈퍼리그, 민속씨름 같은 프로스포츠를 급조하였고 세미프로리그였던 농구대잔치도 1983년에 출범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8년 한국프로골프협회의 발족으로 프로스포츠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82년 한국프로야구가 6팀으로 출범하였고 바로 이어 1983년 대한축구협회 슈퍼리그가 생겨났습니다. 1996년 한국농구연맹이 설립되고 이듬해 첫 프로농구가 개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4년 한국배구연맹이 출범하였고 이듬해 남녀 프로배구 첫 V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현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협회는 우리나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5개 종목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4대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골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을 말하는데요. 야구는 KBO 리그, 축구는 K리그, 농구는 KBL, 배구는 V리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는 적고 아직도 많은 스포츠 종목이 실업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VR과 AR입니다. 미래에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형태 자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꾸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VR과 AR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VR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오감에 직접 작용하여 실제에 근접한 공간적, 시간적인 체험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요즘 아주 대중화된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스크린 사격 등이 있습니다. AR은 실제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의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시로는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이제 VR과 AR이 구분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스포츠 환경들이 조성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환경오염 및 기후 문제입니다. 운동은 실내에서도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미세먼지와 달리진 기후로 인해 야외 운동을 하기 어려울 때도 다반사입니다. 둘째,
발전 없는 체육시설입니다. 각 지역마다 실내외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노후화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을 짓거나 수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 쉽게 개선될 문제는 아닙니다. 셋째,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반감입니다. 지금의 스마트 시대가 오기 전 체육활동이 놀이문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체육활동 외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 비만율 증가입니다. 교육부의 2019년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대상자의 25.8%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2018년 기준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로 대한민국 전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밝혀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환경으로 등장하게 된 VR 스포츠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설치된 VR 스포츠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가사업으로 애트리의 기술과 에어패스가 콘텐츠 및 설치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이듬해 옥수초등학교에 최초 시범 설치 운영하였고 현재 전국 94개의 학교에 추가로 보급하여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만 보급되고 있으며 차차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포츠 외의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스포츠의 장단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제로 하기 어려운 스포츠를 체험 가능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비싼 스포츠 용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상의 위험이 적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제 운동보다는 비교적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초기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소수 위주의 운동 환경으로 다수가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으며 운동 자세의 흐트러짐을 바로잡을 만큼 섬세하지 못합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한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함께 알아볼 내용은 현대사회 속 스포츠와 직업입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욱 많은 직업들이 스포츠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야외활동 지도사,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 스포츠 해설가,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카운슬러, 경기 지도자, 중등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 등 이러한 직업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외활동 지도사입니다. 이 직업은 야외에서 하는 레저드 스포츠, 자연보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야외활동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과 전문 기술 등을 지도합니다. 야외활동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이들은 여행기획사, 여행사, 청소년 숙박시설, 야영장, 수련기관, 이벤트 기획사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경우 야외활동 지도사, 정규과정은 없으나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터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마케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과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 용품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부터 매스컴을 활용하여 마케팅하는 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을 전공하면 스포츠 마케터가 되는 데 유리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입니다. 이 직업은 선수와 팀, 그 외 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관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기력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알아야 할 지식이 많기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활동하기 유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해설가 및 아나운서입니다. 이 직업은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들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를 해설해 줍니다.
스포츠 해설가가 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 에이전트, 스포츠 선수 등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실력을 인정받고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해당 스포츠 종목의 선수나 감독 출신이 해설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비경기인 출신 해설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트레이너입니다. 이 직업은 운동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훈련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대학에서 체육 또는 물리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스포츠 트레이너가 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민간 자격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에서 주관하는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이 직업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획 및 절차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과, 스포츠학과, 사회체육학과 등을 졸업하면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는 데 유리합니다. 아직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키파 인증, 플레이어즈 에이전트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국내 프로축구에 한하여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카운슬러입니다. 이 직업은 스포츠 활동에 부적응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스포츠 능력을 강화하거나 스포츠 선수들의 정서적 불안을 제거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스포츠 카운슬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심리학, 상담 관련 전공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상담 경험을 쌓은 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체육 지도자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체육 지도자 3급이 개편되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총 58개의 실기 종목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여가 선용이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인 체육 분야의 중요성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의학 계열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은 생리학, 해부학, 정신과학, 생화학적인 운동의 효과를 평가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훈련 방법의 개선점을 추구하고 스포츠 외상의 예방고 치료 지침을 마련하여 선수들의 영양관리 및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병원이나 스포츠센터의 운동 처방사, 특수체육 지도자, 물리치료사, 레크레이션 치료사, 재활운동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보건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스포츠 테이핑 지도자, 운동지도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교수 및 중등교사입니다. 이 직업은 가장 보편적으로 아시는 직업일 텐데요. 대학교 교수는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체육을 통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고 체육을 연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등교사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 박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학 진학 시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진학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두 번째, 일반 학과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육학석사를 취득한 후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관리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군은 체육에 관한 행정 또는 체육을 위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체육에 관한 행정이라 함은 행정활동의 큰 부분에서 체육을 보는 시각이며 체육을 위한 행정은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및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관련 직업으로는 체육 관련 기관 공무원, 경기단체, 행정 및 사무원 등이 있습니다. 체육회 및 교육청을 포함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체육이나 스포츠 전공자들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회에서도 행정직으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과 급여, 인사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호학과를 졸업해 정부기관 경호요원, 사설 경호요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 스포츠시설 건설업체, 체육입시학원, 스포츠 관련 연구소 연구원, 체육과학 연구원 등의 아주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의 스포츠 전망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스포츠 산업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면 어떤 형태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히 맞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파트에서 꼼꼼히 알아보았던 직업군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실 제2차, 3차 혁명을 지나며 많은 직업군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기계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저서인 미래연표를 통해 미래학자 프레이는 2030년이 되면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 세계 일자리 중 30억 개가 줄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계열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일자리 전망은 스포츠의 참다운 가치,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노력과 화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참다운 가치와 감성을 교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체육인의 일자리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우선 스포츠와 관련된 직종들이 고급화와 다분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 스포츠가 대두하여 운동선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등 기록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스포츠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여 스포츠의학 및 과학에 관련된 용기구의 개발이 요구되게 됩니다. 또한 스포츠의 상품화로 이와 관련된 관리, 선전, 정보 등 각 분야의 많은 우수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강과 관련된 직종의 고급화와 다분화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미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미래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군인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기 문명이 고도화, 자동화되면서 현대인의 근로 형태와 직업군이 다양해짐으로써 비활동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풍부한 영양의 섭취로 비만 현상은 이미 많은 현대인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인구와 같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직업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의 증가로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산업의 발달에 따른 직종의 전문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일 처리가 자동화, 전산화됨에 따라 많은 여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상업 스포츠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상업 스포츠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야외 활동에 필요한 용기구와 시설, 여가 정보의 제공, 여가 저널리즘 및 방송, 예술 등의 각종 여가 산업의 요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고령 사회인 일본은 여가 시간이 많아진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25년 뒤면 일본을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색 직업 중 하나는 시니어, 여가 생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험,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 다른 사람과의 만남, 여행 등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가 시간이 많은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들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체육 관련 직업 중 모든 일자리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전문 기술직, 건강 관련 창업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체육 관련 업무의 일자리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는 새로운 전문 기술직이나
스포츠 산업, 특히 건강 관련 분야의 일자리는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체육 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부문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체육산업은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기에 공공부문에서 힘쓰지 않으면 꾸준한 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 기금 지원 체계 변경 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대한체육회에서 발표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포츠의 알쓸신잡입니다. 목차를 살펴볼까요? 무려 6가지나 됩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챕터 1. 프로스포츠 비시즌에는 무얼 할까? 스토브리그, 에어컬리그. 과연 이런 말들은 무슨 뜻일까? 스토브리그는 각 구단이 비시즌에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연봉 협상에 나서는 등 분주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스토브리그라는 용어는 원래 야구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야구 외의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 발생하는 일들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토브리그의 다른 말로는 오픈시즌 딜 또는 윈터 애퀴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브리그는 팬들이 달로 주위에 모여 선수의 소식들을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는 모습이 마치 실제 경기를 보는 것 같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축구는 이 시기를 프리시즌, 농구나 배구에서는 에어컨 리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챕터 2. 놀이가 발전의 스포츠가 되다. 3대3 농구, 길거리 농구, 3on3. 다양하게 불리는 스포츠의 정체는 때는 1950년대 즈음 미국 뉴욕의 할렘가이다. 맞벌이하는 부모들로 인해 혼자 남겨진 흑인 아이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농구로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고 한다. 좁은 길거리를 코트로 쓰다 보니 정식 농구 규칙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두세 명이 한 팀을 이루고 골대도 하나를 사용하여 경기 규칙을 본인들에 맞춰 사용하였는데 이 놀이가 지금의 3대3 농구이다. 영어로 3-2-3 바스켓볼이라고 하며 한 팀이 3명으로 구성되는 농구 경기입니다. 한 팀이 5명씩 구성되는 일반 농구와는 달리 6명만 있으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어 일명 길거리 농구라고도 합니다. 또한 참가자의 수에 따라 1-on-1, 3-on-3 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경기 시간은 10분으로 한 팀이 21점을 먼저 득점하면 경기가 끝납니다. 코트는 일반 농구 코트의 절반 크기로 골대도 한 개만 사용합니다. 종목 특성상 한 명의 선수가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담당하며 공을 받으면 12초 이내에 공격해야 하므로 격렬한 몸싸움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 농구와 길거리 농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농구의 경기 인원은 각 팀 5명으로 구성되며 7명까지 교체 선수를 둘 수 있습니다. 반면 3on3는 각 팀 3명으로 구성되며 1명의 교체 선수를 둘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트 규격의 차이도 있는데요. 3on3의 경우 하프코트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공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농구는 7호 사이즈와 7호 무게의 공을 사용하는데 게임 속도가 빠른 3on3 농구 특성을 반영하여 일본 농구공보다 사이즈가 작은 6호 사이즈 공을 사용합니다. 경기 시간도 차이가 나는데요. 총 4쿼터로 이루어져 10분씩 40분의 경기를 하는 일반 농구와 달리 3on3는 총 10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기 중 먼저 21점을 달성하게 되면 경기는 바로 종료됩니다. 득점과 승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농구에서는 2점, 3점 슛으로 나뉘고 다득점한 팀이 승리하며 연장전은 5분입니다.
하지만 3on3에서는 1.2점 슛으로 나뉘고 다득점한 팀이 승리하고 연장전에서 2점을 득점하게 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차이점은 길거리 농구만의 경기 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기장 옆에 DJ가 있어 더 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음악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여 흥미진진하게 경기가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챕터 3.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 야마카시, 파쿠르, 프리러닝. 같은 스포츠일까? 다른 스포츠일까? 과연 어떤 스포츠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야마카시라고 들어봤는데, 도심에서 건물을 맨손으로 올라가고 건물 사이를 뛰어넘거나 벽을 타는 그런 스포츠 아닌가요? 아마도 맞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야마카시라고 일본에서 온 스포츠 아닌가요? 아닙니다. 야마카시는 파쿠르라는 개인 훈련을 하기 위해 결성한 팀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파쿠르입니다. 파쿠르는 1990년대 말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 건물을 타고 놀던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의 빌드를 맨몸으로 기어오르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고공으로 점프해 뛰어넘고 배관이나 로프를 타고 담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설명만 들어도 겁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극한의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 후에 뛰어난 근력과 민첩성을 지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행동과 생활 양식을 관찰하여 신체 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인 훈련 체계로 정리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쿠르랑 형태가 비슷한 스포츠입니다. 바로 프리러닝인데요. 프리러닝은 파쿠르랑 뿌리가 같다 보니 흔히 혼용되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파쿠르가 효율성에 중점을 둔다면 세바스티엔 푸캉이 창시한 프리러닝은 도전과 심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이고 화려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프리러닝을 하는 사람을 프리러너라고 부르는데 프리러너는 다른 사람의 동작을 모방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움직임을 창조해야 해요. 파르쿠르와 프리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가짐에 있다. 만약 자신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프리러닝이라 할 수 있고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르쿠르라고 할 수 있어요. 챕터 4. 스포츠의 숨은 과학 이야기입니다. 야구공과 골프공의 숨은 과학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먼저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은 다음과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공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알려드리면 야구공의 코어, 즉 중심부는 코르크와 공 케이스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실이 덮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그렇다면 야구공의 실밥은 몇 개나 있는지, 실밥은 왜 있는지 알아볼까요? 야구공은 108개의 빨간 실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실밥이 반발력과 비거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얼핏 생각하기엔 공이 매끈해야 공기와 닿는 부분이 적어 공기 저항, 즉 합력을 덜 받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제 표면이 매끈한 공은 최고 투구 속도가 시속 130km를 넘기기 힘들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프로야구 홈런 증가 연구위원회 MLB 2017-2019 시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실밥 높이 변화가 미세하게 남아 홈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입니다. 야구공의 실밥을 솔기라고 부릅니다. 이 솔기는 투수에게 있어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손가락과 공 사이의 마찰력을 높이는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전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기로 인해서 타자가 홈런을 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더 안 날아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바로 압력 항력 때문인데요. 압력 항력은 날아가는 물체의 앞쪽과 뒤쪽에 발생하는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물체를 뒤로 잡아끄는 작용을 해요. 매끈한 공의 경우 공기가 공 표면을 타고 흐르며
공 뒤쪽에 낮은 압력 지역을 형성해 공이 속력을 내는 걸 막아요. 표면에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실밥은 공에 닿는 공기를 이리저리 튕겨내 공기 흐름을 불규칙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공 뒤쪽의 압력 항력을 크게 줄이는 원리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공이 또 있는데요. 바로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은 그림처럼 공 전체가 울퉁불퉁한데요. 이 울퉁불퉁하게 패여있는 부분을 딤플이라고 해요. 앞서 배운 압력 항력이 여기서도 적용되는데요. 공기와 직접 부딪히는 표면은 매끈한 것보다는 울퉁불퉁할 때 공기 저항이 더 적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의 해답들을 알아볼까요? 최초의 골프공은 돌이나 나무였다고 해요. 그 후에 구타페르카 볼이라고 불리는 고무 골프공이 생겨났고, 이 고무공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표면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흠집이 난 공이 새 공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사람들은 골프공에 일부러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비거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딤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사는 딤플의 효과를 위해 로봇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공 반쪽에만 딤플이 있는 공을 쳐보니 공은 딤플이 있는 방향으로 급격히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딤플이 전혀 없는 골프공은 일반 골프공의 290야드에 비해 오로지 130야드만 날아갔다고 합니다. 챕터 5. 스포츠의 숨은 과학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야구공, 골프공에 이어 이번 챕터에서는 축구공, 농구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축구공은 오각형일까요? 육각형일까요? 원형인가요? 정답은 가장 원형에 가까운 정다면체예요. 총 32개의 오각형과 육각형이 합쳐져 가장구의 근접한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왜 구의 형태가 아닐까요? 지금의 과학기술력이면 완벽한 구의 형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축구 선수들이 축구공을 발로 많이 차더라도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정다면체는 부드러우면서 잘 튈 수 있도록 탄력을 갖고 있으며, 선수들이 가슴과 머리로도 공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단단해서도 안 되거든요. 즉,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안정과 균형감을 갖고 있는 정다면체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사용된 테스타 18은 다각형 모양의 패널로 역대 공인구 중 가장 완벽한 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선호되는 것은 32조각의 축구공입니다. 다음은 농구공입니다. 농구공은 왜 오렌지색일까요? 중간에 검정색 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농구연맹의 경기규정 제2조 6항에는 볼의 표면은 오렌지색이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농구공이 창안 당시에는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갈색이었다고 해요. 농구공의 색은 코트의 나무색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코트와는 혼동되지 않는 구분되는 색으로 지정해야 하고, 색이 너무 다르게 되면 선수들의 눈의 피로도를 높이기에 피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중간에 검정색 줄이 있을까요? 농구공도 다른 공과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의 가죽들을 붙여 만드는데요. 이 따로 떨어진 가죽들을 붙여 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조각들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줄이 생겼대요. 또 농구공의 변형을 막기 위해 보강된 파카스라는 보강재 위에 덮어 공기의 누출에 막기 위해 사용된다고 해요. 이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농구의 기술을 사용할 때도 손끝의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 6. 바둑은 스포츠인가요? 그렇다,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면 강의였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각자 주장과 뒷받침 의견들을 듣고 싶네요. 그렇다면 스포츠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요? 스포츠는 큰 근육을 써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쪽과 뇌도 근육이다, 가장 큰 근육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둑은 스포츠입니다. 2016년 10월 8일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해요. 이전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동호인 종목으로 11년간, 시범 종목으로 1년간 참가했었다고 해요. 세계적인 추세도 바둑을 비롯해 체스, 브릿지 등 마인드 스포츠,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어요. 응답 8-1-9-88에서 박보검이 연기한 채택구단이 프로바둑 기사로 나오는데요. 경기를 하고 기진맥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육안으로는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한판 두고 나면 기진맥진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바둑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큰 근육을 사용하는 스포츠와 같은 맥락의 스포츠는 아닐지라도 두뇌를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이상으로 바둑이 왜 스포츠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강의로 체육 계열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본인들의 잡학사전에 조금의 지식이 추가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길고 긴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 영상은 체육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경남대학교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